진짜 이 평균 임금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내가 오늘 최대한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최대한 한번 쉽게 얘기해볼게. 나 자신이 없지만 한번 얘기해볼게. 평균 임금, 우리가 평균 임금, 다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그죠? 평균 임금이 우리, 이제 업무 관련해서 쓰이는 경우가 언제라고 들었어요? 퇴직금 산다. 퇴직금. 주로 퇴직금이죠. 퇴직금밖에 없지. 근데 이제 산재에서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을 한정해서 거기에 이제 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이 이제 장애 유족, 이제 뭐 휴업급여 등이 되겠죠. 장애비. 그래서 이제 평균임금이 우리가 평균임금을 이제 우리 강의 하고 있나? 강의 중에서 두 꼭지를 신설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왜 같은 예를 들어서 장애 12급을 받아도 평균임금이 달라지면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10만 원인 사람과 20만 원인 사람의 평균임금 보상이 2배가 차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상일수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물론 법 개정 등을 통해서 바꿀 여지는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죠.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평균 임금이 제대로 산정되는지를 꼼꼼히 체크하는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평균 임금이 뭐고, 특히 직업병에 있어서의 평균 임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렵고 개념이. 이 부분을 한번 심층적으로 보지 말고 간단히 봅시다. 심층적으로 보면 여러분 머리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평균임금 뭐 되게 쉽지 않나? 아마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다 할 거예요. 나도 처음에 그랬어. 평균임금 뭐가 어렵다고? 평균임금의 정의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죠?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의 정의, 우리가 일단은 뭐 산재를 논하는 자이기 때문에 산재법을 봐야 된다. 산재법에서 평균임금의 정의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로자의 정의를 봤을 때처럼 근기법에 따른 평균임금이다라고 또다시 근기법에 미루고 있잖아요. 그죠? 미룬다기보다는 근기법에서 따왔으니까 어차피 태생 자체가 산재법이. 요 이제 이 하단에 보면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다만 근기법에 따라 평균 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은 노동부 장관이 이제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한다. 이게 나중에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일단은 이건 뒤에서 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근기법에서 평균 임금 뭐라고 하느냐? 근기법 제2조 1항 6호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죠.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너무 여러 번 쓰고 외우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분설에서 이게 각각 무슨 의미다 막 얘기하고, 그죠? 분설이란 말을 썼네요, 오랜만에. 이를 산정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지급된 임금 총액, 그거를 일수로 나눈 거다. 되게 쉽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게 정의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고 산정 방식이죠, 그냥 이거는. 법에는 정의는 없어요. 산정 방식일 뿐이에요, 이거는. 평균 임금을 어떻게 산정한다라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평균 임금이다 뭐다라고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대법원에서는 평균 임금이 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뒤에 가서 볼 겁니다. 3개월 미만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그리고 이 회사 글씨로 된 부분도 뒤에서 볼 건데, 이렇게 평균 임금을 산출했는데 이게 만약에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한다. 지금부터 조금씩 헷갈릴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것도 뒤에 가서 봅시다 한번. 맛배기로. 네. 일단은 이 우리 1강 평균 임금이 저희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힘을 줄게요. 아까 우리 법 정의에서 봤던 산정 방식이 바로, 그러니까 정의가 바로 이 산정 방식인 겁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전 3개월 동안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그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예를 들어서 2019년도 10월 15일에 산정사유일이 발생했다. 여기서 산정사유일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을, 뒤에서 보겠지만 업무상 재해 발생일은 사고 발생일 혹은 진단일 둘 중에 하나죠. 이 재해 발생일이 곧 산정사유 발생일이에요. 산정사유 발생일. 왜냐하면 산재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 사유가 된 날짜가 바로 2019년 10월 15일 재해 발생일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3개월 동안의 의미가 뭐냐? 원력상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는 2019년 10월 15일 이전으로 해서 9, 8, 7,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이게 3개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90일로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2월달이 걸리면 89일이 될 수도 있고, 31일이 두 번 걸리면 92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하죠? 실무상에는. 이전 3개월 동안은 이런 의미구나. 산정사유 발생일이 이렇구나.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임금 산정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부터 얘기할 내용들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제외시키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간 나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 이 기간은 법에 있어요. 법 2조에서 시행령 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딱 보면은 수습, 그 다음에 휴업한 기간, 유사산 후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질병 휴업 기간, 쟁의행위, 그 다음에 공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왜 제외할까요, 근데? 돈이 제대로 안 나와서.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액수가 적어지니까 피해를 볼 수 있어서. 맞아요.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게 법을 보면은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익히고 어느 정도는 좀 외우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 위치에 있구나를 서칭하는 작업을 할 텐데, 나중에 조금 여러 번 읽으면서 다독하면서 여유가 생기면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계속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만 왜 그럴까? 법이지만 왜 그럴까?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가 아니죠. 악법은 바꿔야 된다.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노무현 권익에서 그런 얘기 했죠. 왜? 그러면 우리가 항상 왜라고 했을 때, 사안이 복잡할수록 기본부터 돌아가라. 산재법 1조를 받아. 산재법 1조 핵심이 뭐다? 근로자 보호. 내가 원래 100만원 받던 사람인데, 육아휴직 때문에 60만원 밖에 못 받았어. 이게 온전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아닌 거잖아. 이런 내가 의도치 않은 특수한 상황들 때문에 내 생활이 원래는 100만원 정도 드는데, 월세 50만원 내고, 그 다음에 스윙 가야 되니까 10만원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모두 책도 봐야 되고 10만원 써야 되고, 밥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오마카세 한 달에 한 번 먹어야 되잖아. 그럼 100만원 써야 돼. 그냥 60만원 밖에 못 쓴단 말이야. 이게 온전히 보호하는 거냐? 근로자 보호에 합당한 거냐? 아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제외시키자. 왜? 낮아지니까 평균임금이. 그거는 근로자 보호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그죠? 상식적이죠, 제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동의를 얻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은 한번 그 얘기를 기울여 봐야 돼요, 그 사람한테. 왜 아니냐고 생각하느냐인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판례예요. 이 판례는 글자가 안 보일 거예요, 지금. 그래서 뽑아도 안 보이죠. 너무 작게 뽑았다, 그거는. 이거를 전문을 한번 우리 검색 사이트에 쳐서 다 읽어보세요. 내가 굳이 여기에 실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 대법원 판례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평균 임금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탄생하고, 근로복지공단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 많이 생겨나고 다투고 이런 역사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대법원 판례가 아까 이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과 관련된 부분에도 시사점을 강하게 하나 던지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볼게요, 한번. 전문을 다 볼 수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만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왜 이거를 산정 제외하느냐라고 우리가 방금 그런 얘기를 했잖아. 거기에 대한 답이 또 여기 나와요. 첫 번째 단락에서 끝에 보면은 이제 시행령 2조 1항이 아까 본 거예요. 수습기간, 휴업기간 등등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관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밑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정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총액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기법, 산재법 등의 각종 급여를 산정하면서 그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평균임금의 정의라고 봐도 돼요. 산재법 1조의 제 목적에 충실한 해석이죠. 네, 아주 전공법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평가할 분들이 아니지만 이게 바로 평균임금의 정의다. 그 밑에 연속해서 보면은 이러한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빨간 글씨만 보면은 근로자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일이 발생한다면,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이건 제가 한번 써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었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기간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외해야 된다. 어떤 거냐? 어떤 근로자가 여기서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고 이때 산정 사유가 발생을 한 거예요. 즉 진단을 받은 거지. 사고가 아니죠. 업무상 재해. 직업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외 기간은 이 퇴직일로부터 산정 사유 기간까지도 제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소득이 없거든. 만약에 이때를 포함시켜 놓는다면은 실제로는 평균임금이 제로에 수렴하는 거죠.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업무상 질병을 얘기하는 거죠.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은 근로관계 종속 당시에 이제 업무 수행하다가 원인이 발생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퇴직 이후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돼서 그걸 평균임금 산정 사유로 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 역시 제외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유는 이미 위에 얘기했죠. 평균임금의 산재법 제1조 목적에 따른 평균임금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당연히 이 기간도 제외를 해야지 근로기준법 산재법 제1조 근로자 보호에 맞는 보호란 취지에 맞는 충실한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 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뒤에서 볼 얘기들인데 특례 임금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특례 임금. 특례 임금은 밑에서 뒤에서 또 볼 겁니다. 이 글은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볼게요. 지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이 대법원 판례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번 읽어야 돼요. 한 20번 정도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취지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대법원 판례가 왜 중요하냐. 평균임금의 아까 정의를 살짝 보여줬고 그 다음에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을 해석했고 법에 정하지 않았지만 해석을 했고 세 번째 뭐냐면은 특례 임금과 평균임금의 관계를 설명해줬어요.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은 특례 임금 우리가 근기법상 구할 수 있는 평균임금이라는 애가 원칙적으로는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인데 평균임금만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 지속적인 업무상 사유로 어떠한 이제 유해인자 등의 노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와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동력의 감소가 천천히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100% 컨디션일 때 받았던 평균임금에 못 미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보험급여를 산정한다는 것은 근로자 보호에 맞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특례임금이라는 제도를 법에서 만들었어요. 특례란 말 되게 많이 나오죠. 우리가 어디서 배웠지 특례라는 거. 처음에 특고종사자 뭐 이런 특례, 그죠? 근로자, 뭐 중소기업주, 사업주 특례 이런 특례 특별히 정한 거죠. 이 특례임금은 소위 말해서 이러한 직업병으로 인해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례임금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고 이 특례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냐? 노동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구하고 둘 중에 높은 놈을 산재보호상 보험급여 평균임금으로 정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평균임금 파트에서 내내 얘기하는 건 이걸 겁니다. 이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되게 사안이 복잡할 때는 평균임금에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평균임금과 근기법상 평균임금과 특례임금 둘 중에 비교해서 높은 놈. 그것만 기억하자. 왜 높은 놈이냐? 왜? 근로자 보호. 근로보호. 그냥 떼쓰는 게 아니라, 그죠?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업무 처리도 규정을 해놨습니다. 특별한 임금의 평균임금이라고 해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예전에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규정이 없었어요. 2004년 전까지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근데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가 이제 2004년도에 만들었어요. 부작위를 한 거죠. 부작위를 했는데 이때 비로소 만들어진 거죠.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한번 볼까요?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를 잘 보세요. 그죠? 어느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찾는가를 잘 보시면 돼요. 비단 이런 자료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어떻게 생겼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총 1조부터 2조, 3조, 4조, 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내용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건 5조입니다. 5조를 굉장히 많이 쓰죠.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업무 처리를 해놨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 일단 우리 고시에도 있지만은 뭐 간단히 볼까요? 만약에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면 어떡하냐. 이런 경우죠. 퇴직하고 나서 산정서 발생까지 15년이 걸렸다 이래서 3개월이 훨씬 넘었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하냐.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출근한 날에 사고 났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들, 뭐 이런 경우 3조 같은 경우는 많이 봤어요. 4조. 임금 총액의 일부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발생해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특성상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제 광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90년대 초반에 많이 폐광을 했고 사업장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임금 배정이 없다는 소리예요. 임금의 총액의 전부를 알기 어렵다라는 소리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근거 자료들이 있죠. 급여이체를 이제 통장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혹은 뭐 4대보험 같은 걸 봐도 우리 급여를 유추할 수 있고 소득금액 증명 같은 우리 갑근세 내니까 그걸 근거로 거꾸로 우리 급여를 유추할 수 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금액 증명 국세청 자료가 생긴 게 83년부터 생겼어요. 그럼 그 전에 퇴직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죠? 고용보험도 95년부터 아마 의무화 됐을 거고, 물론 그 전 자료도 있긴 있죠. 국민연금이 88년도, 건강보험이 88년도에 생겼을 거예요. 그 전에는 일부만 가입이 됐죠. 건강보험도. 전국민 건강보험이 된 건 88년도일 겁니다. 그래서 특성상 그 전에 재직하고 퇴직하셨던 분들은 기술적으로 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균임금을. 물론 월급 봉투를 집에 보관하고 있는 분은 예외. 많지 않죠. 석탄박물관 갔을 때 그런 거 안 봤어요? 월급 봉투 이렇게 있는 거. 네. 잘 안 보세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근기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게 없을 때 어떡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또 이런 문제와 맞물립니다. 결국에는. 그 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습관적으로 특례임금만을 산정했었어요. 왜? 기술적으로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하지만 이 대법원 판례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근기법상 평균임금을 구할 수 없더라도 이런 고시 등에 의해서 구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고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얘랑 비교해서 높은 놈을 줘야지 얘만 일괄적으로 구해서 적용시키는 건 근로자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기법상 평균임금이 특례임금으로 높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무상 보면. 그런데 근기법상 평균임금을 구할 수 없다고 하고 특례임금만으로 적용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빨간색 글씨가 바로 그 글씨예요. 좀 어려운데 그냥 이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사업이 폐업 퇴직한 때로부터 3월 이후, 그러니까 3월이 훨씬 지난 이후에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폐업일 기준 노동통계조사 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의 평균임금을 거친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 후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하나의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쉽게 말하면은 특례임금으로 구해서
특례 임금으로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이거예요. 근기법상 산정한 평균 임금이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좀 무슨 말이냐면은 특례 임금으로 구한 이제 평균 임금을 평균 임금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적용해야 되지. 모든 근로자에게 이 특례 규정을 당연히 적용해서 양자라고 하는 건 근기법상 평균 임금과 특례 임금이에요. 그 두 개를 비교함 없이 곧바로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근기법상 평균 임금 구하고 특례 임금도 구하고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그 당연한 게 안 지켜지고 있었다니까, 십수년간. 20몇 년간. 엄청난 다툼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뒤에 계속 볼 거예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계속 내가. 지금 이게 우리 특례고시 잠깐 한글 파일로 봤죠? 그 내용입니다. 기술적으로 폐업 등으로 인한 기술적으로 임금 산정 확인이 어려울 때는 이 고시에 따라서 평균 임금을 산정하라는 얘기예요. 근데도 잘 안 했죠. 귀찮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봤죠?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외되는 기간이 최초일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나오는 거예요. 퇴직일이 되는 거죠. 지금.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언제예요? 퇴직일이죠. 그죠? 혹은 폐업일이 될 수도 있고 이 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간 나누는 거.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초일에 첫날 출근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산재법상 기준만 얘기합시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원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1일 평균액, 즉 통상임금이다. 뒤에 가서 통상임금이 뭐냐도 한번 볼 겁니다. 간단히. 일당이죠. 통상임금이다. 주기로 한 금액이다. 그 다음에 이제 5호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또 이제 1, 2, 3, 4, 5 이렇게 5가지 항이 있는데 하나하나 간단히 보면은 이제 1호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 물가 산정에 관한 사항이다. 이를 참고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2호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 이걸 기준으로 거꾸로 추산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죠. 사업주의 임의적인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잖아. 총액도 바뀔 수 있고 신고 여부도 바뀔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